네, 이제 지역사회 간호행정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간호행정에 포함되는 내용은 보건의료 전달 체계 내용입니다. 자, 보건의료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루어져 있는 체계를 이제 뜻해요. 이 보건의료 전달 체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전달, 즉 제공해주는 이제 하나의 그런 틀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1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2단계, 그리고 3단계에 의해서 진행이 돼요. 3단계를 거치면은 뭘 하기 위한 거였죠? 제공하기 위함이니까 여기 이제 제공하게 돼요. 뭘 제공할까요? 그렇죠. 보건의료. 보건의료를 전달하게 돼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건의료를 전달하려면 먼저 첫 번째 단계에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맞아요. 일단 보건의료 전달해줄 보건의료 자원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자원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냐 하면 인적, 물적 등등등의 자원들이 포함되어져요. 그럼 만들어진 보건의료 자원을 그냥 제공을 하면 너무 지역사회에 제대로 이제 균형감 있게 꼭 알맞는 사람들에게 제공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만들어진 자원을 조직에다가 뭐 한다? 배치합니다. 조직적 배치를 해요. 그래서 요 단계에서는 이때 이제 조직이 나와요. 조직은 우리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으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공공조직 안에는 그쵸, 중앙조직이랑 지방조직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중앙조직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정책을 결정하죠. 지방행정조직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포함이 되어져요. 민간단체, 그쵸? 자발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그래서 크게는 공공기관, 민간기관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만들어진 자원을 조직적으로 이제 배치하고, 그리고는 보건의료가 이제 제공이 되어지는데, 이 보건의료의 제공은 지역사회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수준에 따라서 1차 예방 수준, 2차 예방 수준, 3차 예방 수준에 따라서 이제 제공이 되어진다. 이렇게 좀 우리가 숙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을 이제 조금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진행될 때 반드시 2가지 이제 요소가 필요해요. 도움을 주는. 요거는 각 단계에 이렇게 영향을 다 미치고 있어요. 무엇이냐? 관리와 경제적 측면입니다.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관리에는 뭐 정책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지겠죠. 여기는 자금이 포함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지원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원이랑 민간재원으로 또 나눠볼 수 있고 기타 다양한 이제 기금들이 여기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지고요. 이제 관리 측면에서는 보건의료 관리 측면은 결국은 이제 지도하고 의사결정하는 부분들인데 이제 뭐 규제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함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단계가 진행이 되어져요. 오늘 국가고시 특강에서 이제 다룰 내용은 이 파트입니다. 보건의료를 제공할 때 어떻게 제공을 하느냐. 어머나, 지워졌네요. 이렇게 제공을 할 때 이제 어떻게 제공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달 체계를 볼 거예요. 전달 체계. 그래서 전달 체계의 유형을 볼 건데 이 전달 체계 유형을 뭘로 본다? 국가별로 볼 거예요. 그래서 종류가 뭐뭐 있었죠? 자유방임형, 사회주의형, 사회보장형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이 전달 체계를 각 나라별로 어떤 의료비 지불제도, 의료비 지불제도를 어떻게 채택하고 있는지. 그래서 의료비 지불제도는 중요했던 게 사정과 사후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요 파트 부분을 좀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보건의료 전달 체계, 그죠? 보건의료가 지역사회로 제공이 되어지려면 이렇게 3가지의 단계를 거치고 2가지 이제
측면에서 이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요. 주요 요소라고 이야기해요. 주요 요소 몇 가지? 5가지. 그래서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주요 요소 5가지를 5가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첫 단계 3가지, 그리고 지원해주는 거 2가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주요 요소가 5가지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안에 포함되어지는 게 전달체계 유형, 그죠? 자유방임, 사회주의, 그리고 사회보장형, 보장이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국가고시에 매년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 자원과 조직에서 혹시 나왔다 그러면은 공공기관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보건의료 정책을 결정짓는 기관, 그렇죠. 중앙행정조직, 보건복지부, 그리고 지방행정조직,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좀 기억을 하면서 우리 뒤쪽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보건의료 체계의 유형 뿌려질 때, 제공이 되어질 때 나라별로 다르죠, 그죠? 자유방임, 사회보장, 사회주의형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자, 자유방임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방임은 최대 자유, 그리고 정보 통제 최소화, 선택 자유, 의사 재량권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방임이 이제 보건의료 체계 유형에서 기준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사회보장형은 어떻고 사회주의형은 어떻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자유방임이어서 그쵸, 병원이나 이런 것들 도시에 굉장히 많고 시골에는 적고 막 이렇잖아요. 접근성이나 형평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요. 그거를 이제 형평이 떨어진다. 균등 의료 제공이 어렵다.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꼽히고요. 대신 어떻죠? 의료의 질이 굉장히 높아요. 의료 쇼핑하러 이렇게 막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김씨네 병원 갔는데 싫어. 서비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박씨네 병원 가면 되고 우리는 자유로워요. 그래서 선택도 가능하고 자유가 있다라는 게 장점으로 꼽혀요. 그러니까 이 자유방임형에서는 의료비 지불 제도를 이제 뒤쪽에 나올 건데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자, 행위별 수가제는 말 그대로 행위에 따라서 이제 수가가 매겨진다는 건데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의료비가 높다라는 이제 단점을 가져오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불 제도를 뭘 조금 더 추가하나요? 포괄수가제를 선택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행위별 수가제의 의료비 억제 정책으로 쓰고 있는 게 포괄수가제 도입이에요. 그러니까 포괄수가제 도입은 간단한 이제 시술이나 수술을 사전으로 이제 결정을 해서 수가를 이제 사전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포괄수가제를 채택을 하면 이제 자유방임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는 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의료비 상승을 좀 억제할 수 있다라는 걸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사회보장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 원칙이 무료 의료 서비스입니다. 사회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분 선택권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고 형평과 포괄성 균등 의료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으로 꼽혀요. 그런데 자유방임에 비해서는 선택이 제한되고 의료의 질이 자유방임에 비해서는 조금 낮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보장형에서는 채택하고 있는 그 수가제도, 그죠? 지불제도가 인두제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두제에 관련된 부분은 또 이제 뒤쪽에서 상세 설명을 조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을 하시고. 자, 이제 사회주의형 한번 볼게요. 사회주의형은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선택권이 없고, 통제가 매우 강하고,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제 씁니다. 그래서 예방에 아주 치중하죠. 왜 그럴까요? 그쵸, 중증 환자들이 이제 많거나 막 이러면 예산 너무 많이 쓰게 되니까. 그래서 예방을 해서 그 돈이 이제 많이 나가지 않도록 이제 하고, 형평이 높고 의료자원 분배가 공정한데 질이 떨어지고 자유가 진짜 없죠. 여기서 채택하고 있는 지불제도는 봉급제를 많이 써요.
이렇게 대표국가 북한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유형을 나라별로 좀 나눠 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어떤 유형을 채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장단점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지불보상제도, 의료비 지불제도 한번 볼게요. 자, 사후결정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예요. 행위에 따라서 그 행위마다 수가를 매기죠. 사전결정은 이렇게 포괄수가제, 인두제, 봉급제, 총괄계약제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 조금 볼게요. 행위별 수가제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시술 내용에 따라서 진료 행위당 수가가 정해져서 산출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유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체계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의료인의 자율성이 보장이 되고 본인이 하는 행위에 따라서 수가가 매겨지기 때문에 굉장히 양질의 의료가 유지됩니다. 단점은 비싸겠죠, 그죠? 그래서 의료 수가의 결정이 의사의 수입이랑 굉장히 이제 직결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제가 뭐다? 그치, 과잉 진료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나쁘다, 그죠? 그리고 의료비가 굉장히 뭐한다? 상승한다. 그런데 뭐는 좋다? 양질의 의료다. 뭐 이런 것들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포괄수가제 한번 볼게요. 포괄수가제. 이 포괄수가제는 뭐냐? 환자 1인당 또는 환자 요양 일수별, 질병군별로 보수단가를 설정해서 보상하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기억을 하면 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질병군으로 이제 나눠요. 질병별로. 그리고 이제 외래를 오는 환자 있잖아요. 외래 환자 같은 경우에는 방문 일수를 묶어가지고 그 단가를 선정을 해서 이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쓸듯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8개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8개 질병군인데 그 8개 질병군들이 전부 다 어떤 질병군들일까요? 그렇죠. 좀 간단한 이제 수술이나 시술을 받으면은 할 수 있는, 그리고 막 수술 방법이나 사용되는 진료 재료가 특이하지 않은 것들. 그러면은 뭐 3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고 막 100만원짜리도 있고 막 이랬던 그런 질병에 따르는 수술비를 어떻게 묶는다? 그렇죠. 한 중간 수준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수술 받고 수술 재료비 이제 쓰도록 하면서 한 40만원 정도로 이제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료비가 상승 막 엄청나게 되던 그런 의료비가 상승되던 것들이 좀 억제가 좀 되어지겠죠. 그래서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2002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행위별 수가제의 장단점 기억을 하시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포괄수가제구나 라는 거를 좀 숙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포괄수가제는 이제 장점으로 굉장히 경제적이다라는 것이 있고 행정사무가 간편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단점은 질적 저하를 가져오긴 합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사들이 행위에 따라서 또는 좋은 재료를 쓸수록 그리고 고급 기술을 개발할수록 이제 굉장히 그 보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이제 양질의 의료가 상승되는 반면에 포괄수가제는 돈이 묶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적 저하를 좀 가져올 수가 있고 서비스를 이제 최소화한다라는 그런 경향을 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포괄수가제의 장단점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인두제 한번 봅시다. 인두제는 환자 머리 숫자에 따라서, 그쵸? 영국이랑 뭐 네덜란드, 뭐 스웨덴 이런 곳에서 채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회보장령에서 지금 쓰고 있는 지불보상제도예요. 인두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그 예산 금액이 책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 책정된 금액에서 예방적 조치나 치료, 관리, 교육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데 중증 환자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예산의 소요가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그 예산의 소진이 많기 때문에 의사들이 받게 되는 월급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돼요. 거기 많이 쓰이게 되니까. 그런데 배정받은 예산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건강해요. 그러면 안 썼어. 그쵸? 안 쓰면은 그쵸. 많은 예산들이 남게 되니까 수익이 증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사회보장령은 사회가 보장하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그 접근성을 고려해서 병원이 이렇게 개설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구역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숫자, 가구당 숫자에 예산 금액이 배정되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는데, 이제 어떤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이 되냐 하면, 그 배정받은 병원에서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증 환자다. 그럼 예산이 너무 많이 소진하게 되니까 그 환자를 치료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1차에서. 하고 나면은 뭐가 줄어드니까? 예산 편성에 돈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 담당의 1차에서 해결을 하지 않고 어디로 보내요? 후송을 많이 보내요. 그래서 여기서는 과잉 후송에 굉장히 단점이 있어요. 결국은 꼭대기 몰리는 3차 의료기관에 굉장히 많이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죠. 여기서도 예방을 강조하지만 어느 정도의 치료도 하지만 인두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잉 후송, 어머나 지워져 버렸네. 과잉 후송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점으로 꼽힌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봉급제는 월급쟁이 이렇게 적어놨는데 요거는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채택하죠. 의사의 경력이나 기술 수준, 뭐 보수 규정을 정해가지고 일정 기간에 1회씩 월급을 지급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쵸. 중환 환자를 보나 또는 뭐 가벼운 감기 환자를 보나 월급을 똑같이 받으니까 좀 경증 환자를 많이 보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증 환자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에 이제 예방 활동을 열심히 해요. 자, 총괄계약제는 다른 말로 총액계약제라고도 이제 씁니다. 총액계약제는 지불 측과 그리고 진료 측이 진료 보수 총액을 결정해서 이제 체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체결된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진료를 하게 되는데, 이제 장점은 의료비 억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사전 결정이라서 의료비를 이제 억제한다라는 장점을 가져요. 그런데 단점이 뭘까요? 맞아, 교섭이 어려워요. 교섭이 어렵다, 이게 단점인데, 이게 뭔 말이냐? 지불 측은 어때요? 돈을 가급적이면 적게 주고 싶어요. 진료 측은 어때요? 가급적이면 돈을 많이 받고 싶잖아요. 이 내용이 서로 상충되니까 교섭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총액계약제.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면 좋겠네요. 자, 국민의료비 억제대책, 이거는 우리나라의 사후결정 사전, 특히 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을 이제 한 번씩 질문 국시에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사후를 사전으로 변경하면 된다. 또는 행위별 수가제에 포괄수가제를 도입해서 억제하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답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한다라는 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와주는 두 가지의 요소도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원활하게 한다. 그러면 각각의 개발하는 단계 평가하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잘 배치되어져 있는지와, 그리고 보건의료 전달 체계에서 1차, 2차, 3차 예방 수준대로 잘 전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사전 점검을 하고, 그리고 정책이나 경제적인 도움을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이제 의료비를 좀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이제 전달 체계를 확립하면서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1차 예방의 수준을 받으면 되는 대상자에게 2차 예방 서비스까지 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게 되면은 국민 의료비를 억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좀 빈칸에다가 이제 그걸 좀 적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유방임이다. 그쵸? 그리고 사회보장이다. 그리고 사회주의다. 이렇게 적고, 이제 형평성은 어떤가 했을 때 자유방임 형평성 없어요. 사회보장 형평성 좋죠? 사회주의도 좋아요.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포괄성 없어요. 사회보장 어때요? 좋아요. 사회주의 어때요? 좋아요.
그 다음에 의료가 균등하냐? 균등하지 않아요. 균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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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등해요. 그 다음에 질적 수준이란 선택 자유는 어떤가? 자유방임? 좋아요, 좋아요. 그쵸? 그런데 사회보장 약간만 있어요. 사회주의 없어요. 막 이런 거 특징들 조금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 기억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